메이지 유신. 토지와 백성을 정부로 반환. 1869년. 젊고 진보적인 사초 출신 무사계급이 주축이 된 메이지 정부. 하지만 1853년 강제 개국 이래 15년에 걸친 투쟁은 결국 지배계층의 권력 다툼이었을 뿐 국민의 행복과 풍요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신진하급무사 더하기 거상대 구시대 고위무사. 어쨌든 정권을 장악한 메이지 정부는 초기의 에도 막부가 그랬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개혁부터 시행해 나갔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방의 권력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정부 관리를 임명해서 정부의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했다. 폐번치연 조서 공포. 덴노, 앞으로 번을 폐지하고 현 행정구역을 설치하겠음. 그러니 앞으로 다이묘는 없어지고 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막번 체제의 붕괴. 하지만 이런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덴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는데, 이 작업에는 사스마번의 무사 출신인 오쿠보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오쿠보 도시미치. 이 나라는 이제 덴노의 나라요. 나라의 모든 토지와 백성은 덴노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엄하게도 쇼군이다 다이묘다 하여 덴노의 땅과 백성을 멋대로 나누어 소유하여 개인의 배를 채워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토지와 백성은 덴노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웅번들 옳소. 그래야 덴노가 절대 권력을 주게 되고, 그래야 덴노를 마음껏 조정하는 우리들의 권력도 덩달아. 그렇게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제니 토지 정리에 발벗고 나섰으니 우리 사초도비가 개혁의 선봉자.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자신의 토지와 농민을 덴노에게 헌납하게 된다. 1869년 판적봉화. 그러니 어찌됐겠는가. 다른 다이묘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에벙. 전국의 토지와 백성은 모두 덴노의 소유가 되었다. 왕토사상의 부활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지. 이후로 토지를 구입할 때는 정부에서 구입을 하면 됐다. 1872년. 이와쿠라 사절단. 1871년부터 1873년.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긴 했으나 서양 같은 선진 국가를 이룩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만 섰을 뿐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일본을 건설해야 할지 혁명의 주체 세력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 일본은 당대 최고 지식인으로 꼽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통해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진이다. 서양의 역사, 제도, 문화 전반을 대충은 알 수 있었고, 현재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만행권 집회 모델이다. 1867년 파리 박람회를 참석해 유럽을 1년 넘게 견문했던 시부사와 H를 통해 유럽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시부사와 H, 내가 벨기에 국왕을 만났거든. 벨기에 국왕이 나보러 자기네들 철강을 사달라는 거야. 유럽에서는 국왕이 직접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상업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더라고.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는 성에 차질 않았다. 서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듣긴 했어도 그게 진짜 어떤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있나.
그럼 가서 배우자고 세계를 둘러보고 최고만 본뜨는 게 어때? 맞아. 과거에도 견수사, 견당사를 보내 중국에 앞선 문물을 보냈잖아. 이번에는 견유사와 견리사를 보내는 거야. 그리하여 1871년 메이지 정부는 젊고 패기 넘치는 핵심 요원 100여 명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하게 되는데, 이 중 49명은 메이지 정부의 고관들로서 정부 관료 중 무려 절반에 달하는 수치였고, 여기에는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히로부메 같은 인물도 포함됐다는. 수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메이지 정부로서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해 재정 수입의 2%라는 큰 돈을 소요해야만 했다. 그만큼 당시 일본은 절박했던 것이다. 가서 많이들 배워라고. 이후 사절단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을 차례로 순방하며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상세히 시찰하게 되었으니, 와! 이때 사절단의 경험들이 이후 메이지 정부가 서구화의 불가피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당시 사절단은 이렇게 표현했다. 오쿠보, 우리는 서양의 발달된 모습에 일단 놀란다. 그리고 심취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다짐한다. 미친듯이 배워서 우리도 꼭 그런 수준에 도달하겠노라고. 이때 일본 사절단은 여러 서구 세계 중에서 독일에서 본인들의 성장 모델을 찾아내게 된다. 마침 1871년 독일은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이 되던 때였고, 피와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첫 부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비스마르크,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겉으로는 예의를 지켜가며 상호 거래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칠애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탈하려는 속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해요. 일본인들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또 비스마르크의 정부 주도식 공업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됨. 그러게 우리도 독일을 본받아 정부 주도로 압축 성장을 해야 되겠음. 그렇게 일본인들은 지난 1300년간의 스승이었던 중국을 거부하고 유럽에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낸 것이었다. 육군은 프로이센이 최고라 하니 프로이센을 따라하고, 해군은 영국이 최고라 하니 영국 것을 따라하고, 산업 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인 프로이센의 방법을 따라합시다. 그렇게 사절단은 1년 10개월 동안 구미의 12개 국가를 시찰했고, 이후 100여 권에 달하는 시찰실록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고위 정부 관료들의 참여,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찰단의 대대적인 외국 방문은 세계 역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조선은 서양을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우고 있었으니 1871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